travesty of justice.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for those who have been wronged and betrayed, I am your retribution. I am your retribution.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해 지구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지 모르는 미국 대선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사태를 워싱턴 특파원으로 현장에서 취재했던 저는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You don't concede when there's theft involved. 워싱턴 DC의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지면서 이렇게 의사당 주위에는 주 방위군이 전격 투입됐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위대가 시위를 이어가면서 이들과 대치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거치며 정치권에서 퇴출될 뻔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능가하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그는 과연 백악관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의 개별 형사 사건에서 모두 91개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등으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시도했다는 사건,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사건, 국가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해 보유한 사건, 성인 배우에게 입막음 금품을 지급한 사건 등에서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치적 악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호재였습니다. They're doing is election interference. They're trying to interfere with an elect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our country. 심지어 오늘 대선을 치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됐다는 이유로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최종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총 득표수에서 앞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정하는 미국에서는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스윙 스테이츠, 경합주 6곳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사이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서 최근 3개월 여론조사를 평균 내봤더니 경합주인 서부의 애리조나와 네바다,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남부 선벨트의 조지아에서 모두 트럼프가 바이든을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주에서는 딱 한 곳, 위스콘신에서만 바이든 트럼프가 동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의 표 차이가 705만 표로 집계됐는데요. 경합주 결과를 뜯어보면 가장 박빙승부가 펼쳐졌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세 곳에서 단 42,918표로 전체 대선의 승부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주별로 1, 2만 표 차이로 바이든이 가까스로 승리했던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이곳에서 그만큼만 더 득표했다면 바이든은 총 득표수에서 700만 표 넘게 이기고도 대선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합주에서 밀린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대선이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전 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로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폭발적인 팬덤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거에서 쉽게 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원래 전통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중간 선거를 승리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선방을 했기 때문에, 또한 미국 의회 하원과 각종 이런저런 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사람들이 얕보는 만큼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젊은 층과 소수인종에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유색인종과 젊은 층에는 정치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는 유능한데 바이든은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81세 나이로 재선에 출마하는 바이든에 대해 80% 가까운 유권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말실수가 잦고 심지어 종종 넘어지기까지 하는 바이든을 보면서 대통령을 앞으로 4년 더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겁니다. 지지율도 40%를 밑돌고 있는데, 바이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 코로나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트럼프 때 경제가 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게 확실시됩니다.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트럼프 지지율을 능가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물론, 최근 반짝 인기로 주목받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선거 구호를 딴 마가 지지층,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의 열광적인 지지 때문입니다.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신에 비유하는 광신도 같은 지지자들을 현장에서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He's not gonna lose. I don't even give it a thought. God wins every time. God doesn't lose, God wins. I would take a bullet for him if I had to. 2,000 years ago, Jesus returned to Jerusalem, and here's Donald Trump returning to his home.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이런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 집단이 37%, 중간 집단 37%, 트럼프의 부정적인 집단이 25% 정도라고 뉴욕타임스는 분류했습니다. 마가로 불리는 콘크리트 지지 집단은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응답 비율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폭동 당시 의사당에 난입한 골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 결과를 추인하려는 의원들이 문제라고 답하더군요. It's the people's house to try to make sure that they do it legally because there's so many illegal things going on. Who do you think won this election? I think Donald Trump won this election. You shouldn't have this many people showing up to protest something like this. It should be very clear who won the election.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take anything at face value. Everything in the government right now, Facebook. 공화당 지지층에서 중간 집단에 속한 일부만 포섭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반 지지를 쉽게 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이후 공화당이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치솟으면서 중간 집단에서 상당수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정적을 기소했다며 민주주의에 적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맞받았는데, 공화당 지지층에서 먹히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Now we have a president who's a great danger to democracy. He really is. He is a danger to democracy. 게다가 재판정에 불려다니면서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보다도 더 조명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공화당 다른 후보들이 재판 국면에 트럼프 지지율을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법 이슈가 터지면서 자신에게 다시 관심을 끌어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공화당 지지층은 이런 사법 이슈가 터졌는데 트럼프를 지지 안 하면은 마치 진보들의 탄압을 받고 있는 트럼프에게 배신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에는 독재자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금지한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출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He says, "You're not going to be a dictator, are you?" I said, "No, no, no. Other than day one, we're closing the border.
And we're drilling, drilling, drilling. 이민자가 미국의 혈통을 오염시킨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They're ruining our country. And it's true.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1925년 그의 자서전 나이 투쟁에서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의 피로 오염되고 있다고 말한 걸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계산된 극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47대 대통령으로 재집고 나면 미국을 이렇게 바꿔놓겠다며 47개의 공약, 어젠다 47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노골적으로 공약에 반영해놨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the Defense Bureaucracy, the Intelligence Services, and all of the rest need to be completely overhauled and reconstituted to fire the deep staters and put America first. We have to put America first. 자기에게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정부를 꾸리겠다. 그리고 행정부를 자기가 확실히 잡고 그 자기한테 배신했던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내부의 적을 중국과 결탁한 세력으로 규정했죠. And it's the globalist class that has made us totally dependent on Chin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hat basically hate us. 트럼프 역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와 연결이 되거나 특히 중국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가 아마 재선을 하게 되면 반중국의 기치를 더 높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편에서는 미국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를 역임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재개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트럼프가 돌아오면 한반도의 안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편 이어집니다. Stand up for international law, freedom of navigation. America first! America first! On day one, we are returning to a foreign policy that puts America's interests first. I think leaders like Kim, like Xi Jinping, like Vladimir Putin, all understood that, even if Trump did not. I think it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if he gets reelected, that he might pursue that.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입니다. 복수와 분노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는 재집권하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 질서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물론 경제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편은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 안보 분야 최고위직을 역임했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제게 털어놨던 트럼프 얘기를 중심으로 한반도에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집 어젠다 47을 발표하면서 동맹국에도 청구서를 보낼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첫 대상은 가장 많은 동맹국이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2천억 달러나 썼는데 유럽은 10분의 1에 불과한 200억 달러를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쓴 전쟁 비용을 나토 동맹국에 물리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And I will ask Europe to reimburse us for the cost of rebuilding the stockpiles sent to Ukraine, which they should be doing now, but Joe Biden is too weak and too disrespected
to even ask.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쓰며 맏형 역할을 하는 것, 트럼프는 절대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When I'm back in the White House on day one, we are returning to a foreign policy that puts America's interests first. 바이든이 미국을 3차 대전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하면 돈만 쓰는 전쟁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속내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못지않게 푸틴 대통령과도 친밀감을 과시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 빗장도 상당 부분 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he greatest threat to Western civilization today is not Russia. It's probably more than anything else ourselves and some of the horrible USA-hating people that represent us.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느닷없이 5배나 올린 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His view was that Korea was not paying its fair share. It's burden sharing. It's unfair. We provide their security and they sell us TVs. 하지만 5배나 올려달라는 건 힘을 이용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동맹국에도 일단 최대치를 지르고 상대를 마구 흔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었죠. 5배나 올려달라고 했던 근거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자신도 모른다고 제게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suggested an amount of $5 billion annually. What is the basis of this suggestion? I don't know. I think that came out of the White House. I thought that was extraordinary as well. 재집권을 하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깜짝 놀랄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청구서를 다시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확장 억제 과시를 위해 미국의 핵 잠수함, 핵 폭격기들이 한반도에 자주 출동하고 있는데 이걸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겨 청구서로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 주둔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트럼프는 재임 중에도 툭하면 돈을 제대로 안 내면 주한미군을 빼라고 했다죠.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and not just to South Korea, but it's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And so for that reason, I would oppose it. 만약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 think it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if he gets reelected, that he might pursue that if South Korea doesn't commit more to burden sharing. 게다가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지시도 맹목적으로 이행할 충성파 인사들을 전면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I was concerned about that and certainly had no confidence that the president would not put somebody in that was a complete loyalist who would do these things. If I had spoken up at the time, I would have been fired immediately. If I had done that, who knows? Maybe there would only be 10,000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now. 트럼프가 본래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시켜 줄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될 거고 이제 자기 인사들을 채워놓기 시작하면은 한국에 굉장히 큰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죠.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힘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매우 어려운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선언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한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럼프는 북미 관계도 이익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북한에도 핵무기 포기해, 그럼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김정은에게 먹힌다고 생각했죠. Well, Kim Jong-un focused on the economic problems of North Korea,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Trump tried to tempt him with, the prospect of real economic development. 경제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도 비핵화 대화에 응하는 듯 보였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죠.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담판이라기보다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미디어 행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The three meetings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generated a lot of attention worldwide. They were important news events, but substantively, and I think this is the key point, substantively they did not advanc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는 정상 간의 1대1 관계로 외교를 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부실했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었던 이유입니다. Now, I don't want to understate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 in foreign affairs. Of course, it's important, but it's not the same thing as th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I think leaders like Kim, like Xi Jinping, like Vladimir Putin all understood that, even if Trump did not. 대북 초강경파로 북한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의 외교적인 수완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What was the impression of Kim Jong-un like in person? Was there anything surprising about Kim Jong-un? He said, now Mr. Bolton has said some not nice things about North Korea, but I think I can take him back to Pyongyang and introduce him to my hardliners and show he's not such a bad guy after all. So he has a sense of humor, but I think he understands what he wants for North Korea. 정상 간의 관계를 중시했던 트럼프였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열차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내줄까 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둘이 이렇게 친한 사이라는 거죠.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본 볼턴 전 보좌관은 김정은도 몹시 당황하는 듯 보였다고 털어놨습니다. Trump did invite Kim Jong-un to fly on Air Force One, and I think all of Trump's American advisors were just stunned to hear it. I think Kim may have been stunned too, but he declined politely. He didn't want to take the risk. 트럼프는 미국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는데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을 막았다는 걸 여전히 큰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s now acting up again, as you know, Kim Jong-un, but he liked me. The press hates when I say that I liked him. He liked me. They hate it. They say it's terrible. No, it's not a bad thing. You know, he's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이 미국과 사진만 찍는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는 어디일까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옛날 1980년대 후반 3조 호황기 때 이후로 근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미국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개편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죠. There is a very, very clear indication of the concept of friendshoring. It is about thinking of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 supply chain with partners that we have an especially strong, trusted relationship with.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 수출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한국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 무역 적자 대부분은 자동차 부분에서 나온다며 한국을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파는 국가로 거론해놨습니다. If Biden's assault is not stopped, American auto production will be totally dead. That's why I'm going to terminate these Green New Deal atrocities on day one.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아마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기차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을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조종을 당한다. 그다음에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키고 미국에게는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기존 자동차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곳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하는 경합주의이기도 합니다. Every voter in Michigan, Ohio, Indian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needs to know if you want to have an auto industry, you need to defeat Joe Biden.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IRA와 같은 어떤 특별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특혜나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큰 혜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거나 없애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정책을 믿고 미국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미 생산을 확대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거나 어려움이 봉착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눈에는 눈이라며 다른 나라와 관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e will hit them with the same exact tariff. In other words, 100% is 100%.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An eye for an eye, a tariff for a tariff. Same exact amount. 특히 중국과 관세를 무기로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편적 관세라 그래서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대략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생깁니다. 트럼프가 특히 그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들고 오는 이유는 관세가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을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월 15일 첫 공화당 예비선거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벌써부터 트럼프의 귀환을 생각해보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복합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초반부터 폭주할지 모르는 트럼프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The fact is that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Are some countries that aren't fulfilling their commitment, and those countries are going to be dealt with? Maybe I'll deal with them from a trade standpoint. Maybe I'll deal with them in a different way. I'll work something out where they have to pay. His view was that Korea was not paying its fair share, its burden sharing. 안녕하세요. SBS 워싱턴 특파원 김수영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앞에 있는 이 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병사 19명의 모습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정교하게 만들어놨는데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6.25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기념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직접 이 공원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공무원은 얼마 전 외교부 장관에 취임한 박진 의원이라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7월 27일 정전기념일을 맞아 6.25 전쟁에서 숨진 한국과 미국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제막식에 맞춰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다는 폭탄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폭로의 당사자인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단독 인터뷰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의 진실은 물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워싱턴 DC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의 분노한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최루탄이 발사되고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거칠게 시위대를 뚫고 들어오더니 아무렇게나 주먹을 날립니다. 당시 야간에는 전투 헬기까지 시위대 위를 날아다니며 위협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발효되면서 사람의 통행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일부 방화와 약탈까지 벌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투 병력의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워싱턴 DC에 군대 투입은 못하겠다고 반발한 인물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그런데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 투입을 지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This is where he suggested to General Milley, he asked the question about can't you just shoot them in the legs.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에 발포하는 걸 제안했다는 건데 1980년 우리나라 광주의 비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일어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대선 직후 눈밖에 난 에스퍼 장관에게 트위터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Mark Yesper? Did you call him Yesper? Oh, okay. Some people call him Yesper. He doesn't like when people oppose him or rebuke him. So he liked to give me that name because it's somehow his ego couldn't handle somebody pushing back.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에스퍼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and not just to South Korea, but it's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And so for that reason, I would oppose it. 특히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인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도 사실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Indo-Pacific is the most challenging region we face. China is our greatest strategic adversary. So I thought it looks like the visit is going well. I just wished he would have made it sooner.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미국 국무부는 대중국 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을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rely on Beijing to change its trajectory. So, we will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Beijing to advance our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international system. 지난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할 때 조건부 유예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도 미국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였습니다. Threat of North Korea, but increasingly the threat of China. I did my own shuttle diplomacy, as I talk about in the book, trying to get both sides to find a way forward, and fortunately we did.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ould provide long-range strike, we would provide troops. All that is situation dependent. The bold statement that President Biden said was that we would come to their defense. And that's the important part of the statemen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동의해주지 않은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루기 끔찍하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압박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만큼 돈을 안 내니까 군대를 빼겠다는 얘기죠. His view was that Korea was not paying its fair share, its burden sharing. It's unfair. We provide their security and they sell us TVs.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400% 인상해 최대 연간 50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근거를 국방장관이었던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게 털어놨습니다. I don't know. I think that came out of the White House. I thought that was extraordinary as well. 에스퍼 전 장관은 2024년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실제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if he gets reelected, that he might pursue that if South Korea doesn't commit more to burden sharing. 에스퍼 전 국방장관도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칠게 압박하던 미국 측 인사였습니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들은 앞으로 미군 주둔 비용을 반반씩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A major economy like Korea or Japan or Germany, then I think it should be the equal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그런데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미군이 용병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Some pointed out that U.S. military has become a mercenary in this negotiation process. What do you think of it? No, I think that's completely mistaken. Look, we can't fund everybody else's defense around the world. If it's a true partnership, alliances and whatnot, it's not mercenary at all.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성주에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 기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갈등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육군 장관을 지냈던 지난 2018년 성주 기지를 직접 방문했는데 미군 병사들의 처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Our service members, United States service members, need to be properly taken care of. They were living in terrible conditions. We weren't able to fully do the mission the way we intended to.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물자 반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를 해결해달라고 3년 넘게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pressed on my counterparts for 3 years. And frankly, I was very disappointed. That's not the way you treat your partners. It's not just about our security, it's about Korean security as well. 이 때문에 한미 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It was one of the really big friction poi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the Iraq military. 특히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Important to deploy THAAD to protect from long-range missiles from North Korea, protect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yet the Chinese objected. China will use its economic might to get what it wants. And look, we've seen this not just in Korea. They did it to the Australians, and they've done it to many, many other countries. 그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한국을 더 끌어당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hat's why I think there needs to be les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more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the other democracies of the world. 에스퍼 전 장관은 논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기 초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는 측근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편이었던 겁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사실 현직에 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Why wasn't your voice as strong as no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If I had spoken up at the time, I would have been fired immediately. If I had done that, who knows? Maybe there would only be 10,000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now. 그는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중간에 사퇴하고 싶었지만 후임자로 맹목적인 트럼프 충성파가 오면 대통령을 견제할 사람이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concerned about that and certainly had no confidence that the president would not put somebody in that was a complete loyalist who would do these things. 대통령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겠다는 성스러운 맹세 때문에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I was able to stop bad things from happening, and that was the decision I came to. I thought my oath was to the Constitution and putting the country first, not the president. 물가 폭등에 분유 대란까지 겹치면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 됐습니다. 여전히 유력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장까지 두루 살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김수영의 워싱턴 인사이트는 파우치 박사의 단독 인터뷰를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후 성사된 에스퍼 전 장관의 인터뷰 또한 시청자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라고 판단해 한 편을 더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소식을 준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